지금부터 경기도와 한장현이 함께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삼선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재선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미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시설협회 김명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신은경 경기북부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추진 단장을 맡아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장현 김재석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실 한장현의 황윤환 정책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책연구소 송은옥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택시 지인용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협회 김규화 협회장님, 10년차 요양보호사 김선예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청 탕민영 노인시설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장현 전한욱 수석 부회장님 외 전국 20개 지역 협회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의 협회장님들께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 지역에서 지역 협회장님들, 협회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분들의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찾아주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염정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회 대강당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뜻깊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거의 참여를 못하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자라고 요청도 있으셨고 격려도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참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의회가 함께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중하고 귀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재영 좌장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우리 자리를 꽉 채워주신 의원 여러분께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저와 함께 너무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최정현 도보로 기위원장님, 그리고 정윤정 의원, 김선영 의원, 김지혜 의원, 앉아 계신 순서입니다. 김미석 재선님, 신미숙 의원, 홍세기 의원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한 두세 번 모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대거 토론에 참석해 주셨고 그만큼 이 토론회가 갖는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2년 후인 2025년에는 전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장기 요양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기초 차원에서 시급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고 들었고 현재 현 주소 매우 암울하고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을 비롯한 기관 종사자 여러분들의 매우 어려운 처우 환경, 최저임금에 일도는 임금, 고용 안정화, 그리고 근무 환경 조건, 근무 시간, 열악한 그러한 대국민 사회 인식, 이러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최소한 그리고 어느 정도 자존감, 자존심을 가질 정도의 개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나에 대해서 국가란 무엇이냐, 경기도는 과연 나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냐, 우리 기초단체는 어떠한 존재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방역이나 기초에서 나름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대단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우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은 종사자분들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존감.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지금 현재도 현존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례발굴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례발굴사분들은 제도에서 좀 미처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의 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연결을 해서 지원해주고, 근데 그 사례 발굴사분들이 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돼서 해나갔던 그러한 고난의 고단한 일과에서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상당 부분의 위협도 느껴지고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 근무 연수조차도 호봉조차도 인정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단 한 번에 혁명처럼 모든 게 바뀌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책 기관자들의 관심,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이 저는 필요한 공직자분들의 오늘 팀장님도 참여하셨지만 이분들의 관심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가야 될 길은 대단히 멀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는 길이 있지만 저희가 그 진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또 귀한 소중한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 기관에 종사하신 여러분들의 처우에서는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되돌아보고 다시 살펴보고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의 토론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길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 사회 서비스원이 우리들에 만들어지고 재가요양센터와의 갈등, 그 영역에 대한 갈등에 있어서 당시 복지대단과 부천 재가요양센터 대표자님들과 여러 번에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을 타협하고 하나로 만들어내서 부천 종합재가센터라는 그런 성과물을 서로가 반반씩 양보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공적 영역에서 어떤 민간 영역에서 함께 노력하고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강하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유의 기관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미미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길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미 있는 토론에 축하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귀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 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해 주신 말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박수를 많이 치셨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회식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토론회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함께 했던 오늘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오늘 토론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늙어갈 겁니다. 늙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보호사님들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매김할 거 생각되고 그 자리를 만들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하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재해에 대한 노후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저희 예산이 저희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10대 때
장기 요양요원 센터를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많은 일을 아직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담아서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라든가 인권 문제 여러분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좀 전에 우리 염종현 우리 의장님께서는 웬만한 토론에 다 이게 영상 축사를 하시는데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오전께 와주셨는데 이만큼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나윤채 우리 회장님 그리고 박찬수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주재협회 송은수 연구원님, 황윤환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좌전을 맡아서 오늘 진행해주신 박재영 의원님, 우리 정윤경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김재현 부회장님, 김미숙 의원님, 황세주 의원님, 신미숙 의원님 이렇게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장기 요양 보호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제가 이제 9월달에 여기로 전염병 예방 접종 지원 조례를 이제 하나 제정을 하는데 거기에 장기 요양사분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독감을 전 분들에게 이렇게 예방 접종하실 때는 한 항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그걸 받는 우리 노인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그분들의 저희 미래를 좀 더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 경기도 보건복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계신 우리 협회장님들, 저희 함께 요양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경기의회도 열심히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네 위원장님 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 그 감염병 예방에 힘써주신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기요양 발전과 장기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신 박찬수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면서 장기요양 기관을 14년째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굉장히 지금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사실 잘 몰랐습니다. 2008년 7월에 장기요양 제도 도입되고 나서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토론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돌봄 종사자가 아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은 많은 서러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을 받아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러움과 아쉬움과 아픈 마음을 경기도 의회가 오늘 씻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에 감사하고자, 보답하고자, 또 이 시작에 참여하고자 이 시간에 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좋은 일들만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경기도의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항상 사회복지에 애정을 가지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채훈 부위원장님, 박재용 의원님, 김미숙
의원님, 이인애 의원님, 황세주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정윤경 의원님, 신미숙 의원님, 의원님들을 저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과 운영자들과 요양부사들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힘내셔서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 연합 나윤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윤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한자면 나윤채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회원기관과 근무자 여러분을 모시고 정책 세미나를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염정현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최종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박재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1,000만 명이 넘어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인구의 10%가 치매라는 것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 진입은 앞으로 장기요양 수요와 맞물려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부인난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혼란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독일에서는 200개 이상 요양원이 요양보살을 구하지 못해 서비스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인력 보충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이는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종사자 부인난 때문에 어르신이 입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부인난은 결국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바로미터입니다.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자격증을 갖춘 인구는 많지만 장기 요양 현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장은 모든 직종이 낮은 보수,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요양 입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급 문제로 서비스 질 유지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0%입니다. 중앙정부는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획기적인 처우 개선 수당으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혁신적인 지자체입니다. 경기도가 결정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사 처우 개선을 선제적이고 획기적으로 만들어 변화의 중심에 경기도가 서 주시기를 이 세미나를 계기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한장현의 정책연구원 송은옥 수석연구원님, 부천시 황윤환 회장님의 긴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자정을 맡아주신 박재영 의원님, 토론에 나서주신 진영삼 평택시 협회장님, 김규하 수원시 협회장님, 학계를 대표하여 가톨릭 고통리대학교 조치용 교수님, 김선혜 요양의사 선생님,
황민영 경기도 노인시설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에 여러와 같은 이 열기를 모아서 경기도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획기적이고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끌어가 주시고 우리 장기영 살려주시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본 행사 2부 정책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좀 특이합니다. 두 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한장현이 실시한 장교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을 정책연구소 송은옥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옥 수석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한장현의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을 맡고 있는 소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설문조사 수없이 같은 내용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답변을 해주시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설문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응답은 언제쯤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연구를 진행하는 저조차도 확답을 드리기에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장기 요양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요. 설문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한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최종현 위원장님께 앞으로 이 설문조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처우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이 답변이 이 이후의 토론의 이후로 있기를 바라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른 정책이 발의가 돼서 공청회를 하는 자리에서 또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우리 한장현에서는 사실 전국 단위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권에 대한 응답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만 했는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5,796명이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제가 다 담아서 표현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의 수치 발표에 불과할까봐 살짝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책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 행간이나 그 수치에 대한 이런 의미까지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문지는 기존의 어떤 정책 제안을 위한 실태조사, 긴 실태조사가 아니라 아직 정제된 짧고 굵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관식 답변을 작성하시는 부분에 A4 용지 그 뒷면까지 다 활용해서 2장 반을 작성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절실하기도 하고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2장 반을 작성을 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설문지는 참고로 한 장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2장 반을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견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인적 상황이랑 근로조건, 그리고 처우 개선에 관한 것, 그리고 처음 제목부터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갔기 때문에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십니다. 여성이시고요. 그리고 60대이십니다. 이 여성이라는 부분도 단순히 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여자들만이 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60대가 가장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종은 저희가 이제 4대 직종 이외에도 다른 직종까지 다 했는데 오늘 결과 발표는 4대 직종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 한 75% 차지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같이 4대 직종 중심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근로 조건은 대부분이 과반이 어떤 정규직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아직 우리 현장에는 계약직도 많고 시급직, 이제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급여 체계가 200만원에서 230만원 선이에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월급을 받고 한번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200만원에서 230만원을 받고 한 집안의 경제를 이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저 금액이 조금 더 체감되게 와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 일하고 계신 분이 장기 요양 기간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근로 조건을 보면 이직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시설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숙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여기서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직을 하신다 하면 또 그걸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도 고민스러우실 거고, 새로운 인력을 뽑는데도 그래서 이직이라는 단어는 이 장기요양 기간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무 연수를 평균을 봤더니 3년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3년 기간이 많고, 반면 또 2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전부터 종사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년 미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상 5년 미만. 이런 수치들도 나중에 어떤 정책을 했을 때는 이 근무 연수도 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그 왜 이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 사유라고 체크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나머지 이유도 다 포함시켜서 플러스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가장 개인적인 사유 빼놓으면 낮은 임금입니다. 낮은 임금이다 보니까 이 낮은 임금이 이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직도 물론 있지만 장기 요양 기관끼리도 좀 다른 기관에서 조금 더 어떻게 차후나 더 이런 시나 이런 게 좀 좋다 하면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이 이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이 힘들어서 일이 힘들다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불안정성, 요거는 시설보다는 재가 쪽에 조금 해당되는 답변이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대 직종별로 이걸 따져봤습니다. 경력을 봤을 때는 3년 미만에 4대 직종이 다 3년 미만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요양보호사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는 50대가 가장 많게 나타났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그 더 젊은 연령으로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급여 수준도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가 좀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인원수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역차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사회복지사이면서도 장기 요양 기간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전문직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장기 요양 기관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직종을 가졌다면 그 비교할 수 있는 어느 데에서도 역차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만족도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서 근로 조건이 이야기를 나왔지만 장기 요양 기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어찌 보면 이 업무 만족도가 누군가는 사명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게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 만족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이것들을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 계속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업무 만족도 느끼는 정도를 계속 보상이나 무엇인가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응답은 3.01로 보통 중앙각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업무 만족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2.94로 중앙각 3보다 유일하게 좀 작게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아서 월급, 급여가 많을수록 업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급
월급을 받는 시급직보다는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업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무 경력이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직이 많다는 거는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업무에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옮길 수밖에 없고, 그럼 옮기다 보니까 업무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직종에서 처우 개선 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전 직종에 대해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직종 근속수당 지급, 사회적 인식 개선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대변하는 것 같고, 요 정도만 해줘도 다른 산업체랑 구분하지 않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처우만 해줘도 우리는 업무 만족도가 향상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업무 만족도가 향상이 된다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이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필요한 분야가 이렇게 나타났고,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우선 분야, 처우 개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반영될 때는 어느 문구가 이렇게 정해져서 오픈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사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설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답변을 보면서는 한번 장기요양기간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우선 분야에 대해서는 급여 체계, 급여에 대한 것들이 아까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직 이유도 그 부분이 나왔었고, 그래서 급여 인상이나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부분에서는 대책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일반 회사를 다니면 내가 갑자기 일이 생기고 무슨 계획이 생기면 편안하게 휴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요양기간 종사자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음대로 갑자기 쉬게 되면 또 다른 종사자들이 힘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감정노동에 대한 이 호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이나 정서적인 지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폭언폭행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감내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누군가의 대상자까지는 참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답변을 들으면서 대상자는 그래도 우리가 노인을 이해하고 이 직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도 감내하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분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거는 내가 좀 참을 수 없다라는 의견도 그 주관식에 나열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 한마디 들으면 모든 나의 이 자존감이나 이런 게 확 낮아져서 모든 부분까지 힘듦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행 시 보통은 대부분 내가 스스로 참거나 기관에도 보고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아니면 기관에만 보고하고 참는 경우, 두 비율을 높이면 거의 과반 80%가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이것도 당연히 참고만 있는다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거 표출을 하셔야 되고, 표출을 했을 때 그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폭행 시 대처 방안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우리 종사자, 장기 요양자만 붙어도, 요양이라는 단어만 붙어도 사람들이 기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종사자, 당사자들도 장기 요양 관련 종사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다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있을 거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해라고 답변을 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뭐야? 장기요양 서비스가 뭐야?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질까봐 그냥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지금 뭐 방송에서도 나오기는 해요.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만 아니면 장기요양 관련된 분들만 그게 쏙쏙 들어오지만 지금 다른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모른다는 거죠. 매체도 많이 변했잖아요. TV만 보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라 요즘 젊은 저기들은 TV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이 장기요양 서비스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자를 둔 보호자조차도 이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요양보호사나 시설에 대한 역할이나 이렇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에도 바쁜데 그걸 또 막 1대1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좀 소요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운영자 입소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서비스를 받으실 때 공단에서나 아니면은 각 기관에서도 이게 좀 확실한 인식 개선 교육이, 이 안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우리들만을 위한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정해서 하나의 우리 사회복지사의 날도 있잖아요. 다 각 직종마다 그런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우리들을 좀 이렇게 치하하고 함께 우리 축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관식으로 작성한 것들이 앞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급여 수준 개선, 처우 개선 수당 별도 지급 등 보수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보호자 교육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사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달라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적은데 우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도 지원해달라.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의견이. 제가 좀 압축해서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짧게 느꼈지만 의견이 많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론은 이 시사점은 3개인 것 같아요. 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생긴 게 우리 앞서서도 출산이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늙어가고 있고 이 나이듦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군이 요양기관, 장기요양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산업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안정될 것인지 좀 불안하게 계속 지속될 것인지는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 장기요양을 기관에서 근무할 거야 라고 찾는다면 우리가 나이들은 경기도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일지라도 큰 걱정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되고 내가 나이듦이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 종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의 어떤 정책 방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동안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무슨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내가 어디서 일한다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만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시는 이 종사자들도 이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되었다는 이 체감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경기도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5,796명을 대표하여 제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록 수석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황윤환 정책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PT 올라가기 위해 제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국장이라고 이렇게 발표되지만 지금 49인 시설 요양원 포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이라고 9년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사자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배경인 목적은 이제 노인 돌봄 인권 인력이 이제 그 노인 입소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5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 자체적으로 인권 침해가 많이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불합리한 처우에서 지금 근무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9년 동안 지켜보다가 하게 됐는데요. 많은 지금 지자체 및에서 여러 시에서 그 처우 개선이라는 조례 항목에 어떤 조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다른 조사, 사회복지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거의 미미한, 거의 없다고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우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의 뭔가를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약 실태조사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2주 동안 3,74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그 덕규상 3년마다 이 장기요약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덕규상. 하지만 2019년도에 발표가 없었어요. 못하신지 안 하시는지 발표가 없었어요. 지금 그 국민보험공단 자체는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보험공단 얘기가 나왔느냐? 모든 재원의 시작이 우리가 보험료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가라든가 모든 이제 관리 규정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보험공단에서 출발점이 그렇게 되는 쪽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체 실태조사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 19년도에 있었던 거를 보면 업무 만족도를 보면 보람은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사자들이 요양업 돌봄 인력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저 끝에 보고 있는 급여, 임금,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그 승진의 기회에는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 얘가 지금 0년차 신입사원이 요양보호사랑 10년차 요양보호사 월급이 똑같습니다. 승진의 기회도 없고 어떤 발전의 기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는 1년에 한 번씩 그 자격에 대한 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5.2%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했고 16%는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조사가 보건복지부 자료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년간 수급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한 비율에 조사를 했습니다. 비난, 고함, 욕설 그게 제일 많았고요.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심지어는 이제 성희롱, 성적 신체 접촉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아까 같이 송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입소자 어르신들이 하면 많이 참습니다. 치매 걸리신 분이니까, 병드신 분이니까 참고 넘어. 보호자가 학대라면 역시 참고 넘어갑니다. 그게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고요. 참는 게 다행입니다.
또 이제 시설장 입장에서는 네,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게 다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한 대우, 폭력, 폭언, 네, 성희롱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 박사님이 하신 장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직률은 낮은 임금, 그 다음에 일자리 불안성, 그 다음에 임금 현황은 200에서 230. 근데 저 얘기는 주주야야 격격일, 야간 근무하는 분들이 200에서 230을 받습니다. 왜? 야간 수당, 연장 수당, 1.5배가 붙으니까. 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190만 원 후반대에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당신이 급여 올려주면 되지.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왜 급여 조금 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그 재원이라는 게 그 국민보험 공단에서 산정돼서 나와집니다. 제가 하도 그래서 그 원가 산정하시는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무 수가 낮은 분. 그분 말씀이 제가 어떤 직분을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환경 미화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게 보험료를 1% 올리려면 전 국민이 힘들다 이겁니다. 오늘의 토론의 좌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자,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로 와주시고, 자, 오늘의 좌장, 발제, 토론자분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오늘의 좌장이신 박재용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고 굉장히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신승호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꽤 많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성국 수석연구원님의 말씀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직률을 줄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만 해결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인건비, 또 처우, 또 인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직률을 줄이는 데 우리가 북한에서 딱 한 가지 시대로만 한다면 또 많은 분들이 처우에서 되지 않을까, 그 역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그래야지만 또 전문성이 발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도 노력을 좀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그 황윤환 우리 정치국장님, 포천시 협회장님 말씀 잘 듣습니다. 우리 저도 이제 초선이고 이제 막 1년 됐고 장애인 당사자로 경기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어서 복지 쪽에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또 하시는 분들, 정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에서 답을 안 들으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와 이와 같이 오늘과 이런 자리, 또 시설, 직접 방문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지만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오늘 그 협회장님 말씀 듣고 더욱더 현장 방문을 더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우리 박찬수 회장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사회복지사들 뿐만 아니라 종사자분들이 어떤 이런 좀 만족감, 자존감 높이 할 수 있게끔 협회들의 어떤 기능에도 많은 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찬수 회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이 책자에는 축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아마 인쇄하고 또 이렇게 섭외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우리 직원들과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이런 축사 하시는 분들도 이 책자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님들 제가 좀 제 시간에 끝날 수 있게 4시 1분에 좀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간략하게 또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풍부하게 논의하고 또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전화를 맡게 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발전의 토론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토론을 마친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많은 의견들이 질문일 때도 좀 간략하게 또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용삼 평택시설협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용삼 평택시설협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사입니다. 다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핵심만 먼저 얘기하고 아주 심플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사 말씀 다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 1을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표 1은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에 대한 것을 6년 동안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비교 분석해놨는데 단 한 번도 장기요양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준 적이 없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물가 인상률을 합해서 장기요양 수가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하고 물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수가는 항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었다. 결국은 이 얘기가 다시 돌려서 말하면 겨우 운영만 할 수 있도록 책정이 되었다 이 얘기죠. 아까 우리 한윤환 정책부장이 말씀하셨던 급여를 올려줄 수 없는 이유가 가장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이 낮으니까 급여를 올려줄 수 없죠. 맞습니다. 그걸 갖다 돌려서 얘기할 건 없이 급여가 낮는 이유는 장기요양 수가가 낮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면 61.4%를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인력만 그렇고 간접 인력을 포함해서 사무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요양사, 조리원, 관리인 다 포함하면 80%가 넘죠. 거기다가 공생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르신 한 명 돌아가시고 그러면 공실률 때문에 인건비 가져가지도 못하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정했냐? 국가가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 그림 1하고 2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장기요양 보험 수가 구조입니다. 이 보험 수가 구조는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80% 그리고 정부 지원금 20% 이렇게 80%로 지원금을 합해서 개인 부담금 20%를 해서 장기요양 수가 보험료 100%를 만듭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20%를 낸 것 같은데 지원금 80% 안에 20%니까 결국 한 16% 되나요? 이 16%라는 숫자는 개인 부담 20%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진짜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16%의 정부의 지원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억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일본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 구조를 보면 정부가 50%, 보험자가 50대 50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25%, 도가 12.5%, 시가 12.5%. 그리고 보험 내는 사람들이 27%, 그리고 본인 부담이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는 보험 수가를 내는 국민은 64%를 내고 있고 정부는 16%를 냅니다. 그런데 항상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장기요양 보험료가 고갈이 된다 이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정부는 국민에게 보험료를 올릴 마음도 없고 지원금을 더 낼 의사도 없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일까요?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그 중에 지자체가 12.5% 정도 다 시가 12.5%를 부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덜란드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장기요양 보험에서 담당하는 서비스 중 가사 지원 서비스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 보험 비용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데 계획을 추진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방이 담당하게 했다 얘기죠. 도가 시가 담당하게 하게 했다. 일부를. 제가 평택시 회장으로서 우리 평택시에 가서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돌아오는 답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산이 없다. 그렇지, 예산이 없다고 그럴게요. 예산이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너무나 뻔뻔하게 대안처럼 말을 해요. 예산이 없다. 맞습니다. 예산 없어요. 왜? 우리나라도 16%만 정부만 부담하고 경기도도 장기요양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평택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네덜란드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 자, 최저임금과 정부 지원금과 보험료는 이미 국민들의 압박이 너무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대답이 있을까요? 대답이. 정부가 지원금 늘리고 지자체가 지원금 늘려서 요양보호사 전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전 종사자들이 땀 흘리고 대표님들의 노력과 헌신을 위해서 이만큼 질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지자체가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로 좋은 장기요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다 했으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데 제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내가 황윤환 회장이 말씀하셨는데 공익방송 중에 공익광고 중에 아줌마 아닌 요양보호사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여러분들 좋던가요? 아니요. 저는 슬펐어요. 왜 슬프냐? 아니 세상에 아줌마라고 사회적 인식을 하니까 국가가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요양보호사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줌마 아니고 요양보호사 부른다고 해서 사회적 인식이 개선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되냐? 아니 부를 때는 아줌마라고 부르고 월급은 아줌마처럼 주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할 때는 그 아줌마를 요양보호사라고 부르고 그 아줌마를 사회복지사라고 부르고 그 아줌마를 간호조무사라고 부르고 그 아줌마를 물리치료사라고 부르더란 얘기예요.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요양보호사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요양원에 있는 치매 걸리신 우리 어르신들도 아줌마 이리 와봐 이렇게 불러. 아니 아줌마가 아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입니다. 아 그래? 근데 좀 이따가 또 아줌마 이리 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니까요. 아줌마인데. 그러고 싶어요. 저 공생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들과 여기 종사하신 분들이 고생해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K-POP, K-드라마가 전 세적으로 히트를 치고 많은 국가들이 배우려고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장기요양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장기요양을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 K-POP, K-드라마만 선전할 게 아니라 이 장기요양을 발전시켜서 K-장기요양이 되어서 전 세계가 저에게 배우러 오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노인들이 한 시대를 담당했으니까 그분들의 노후를 우리가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 노후를 잘 보내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갖출 수 있는 K-장기요양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삼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은 무거웠는데 분위기를 축제로 만드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축제 열기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간도 이후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용삼 토론자께서는 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기획계획 개선을 위해 종사자 표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수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실천 방안으로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여 그 장기요양 종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하며 경력에 따른 꼬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크라운을 해주신 분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우리 그 김기화 수원시 협회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판단구 인계동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수원시 시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규화입니다. 제가 2008년 초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시작해가지고 15년이 넘는 세월을 장기요양과 함께 어르신들과 애락을 같이 하면서 저도 노인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송호록 박사님과 황윤환 정책국장님의 장기요양 종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토론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토론회는 좀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덜떨어져가지고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임에 제가 재밌는 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앞에 그 진용선 회장님이 워낙 재밌게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빼고요. 이런 거 쫙 빼고 시간을 절감하고 대폭 줄이는데 이렇게 모든 집중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려는 그 종사자 인력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나왔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될 필요가 없는데요. 종사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하면 인력난이 해결. 제가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임금과 처우 개선 관련 부분은 앞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종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한 토론에 대한 꼭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강론적으로 장기요양 요원의 인력난의 구체적인 원인 그리고 이걸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자료집 그 27쪽부터 시작해서 제가 발표할 내용인데요. 27쪽을 보시면 장기요양 요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입소시설 재가 등 장기요양 각 영역에서 어르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 사회복지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이 장기요양 요원입니다. 아까 4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인력이 해당하는 장기요양 요원과 간접 인력에 속하는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종사자가 되겠죠. 종사자는 뭐 장기요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제 분야에 다 있습니다만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인 장기요양 보호법 제4조 5항에 잘 나와 있고요. 만약 이 제도상으로는 이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처우나 근무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처우 개선. 하지만 장기요양 기관 그 처우 개선의 수준은 조금 전에 그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님이 인사물 축사에는 말씀 안 하셨지만 자료 맨 앞에 보면 잘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집어넣고 복지 혜택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취급해서 배제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박찬수 회장님 말씀하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에 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처우 개선을 교내 등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도 있지만은 또 시행하는 수준은 미미하고 편차도 큽니다. 자, 이게 이제 속도감 있게 넘어가면 요양보호사와 자격 취득자 비교를 해보면요. 250만 자격 취득자 중에서 한 60만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한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 기관의 인력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 내용은 중요하지만 워낙 뭐 이렇게 다 반복해서 얘기를 했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빠른 속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은 일의 강도와 스트레스 등의 노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둘째, 치매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넷째, 이런저런 이유로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다섯째, 젊은 요양보호사들의 지위이 거의 없다. 여섯째, 장기요양 기관 인력난이 이러한 이제 어디 갔어? 너무 생략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섯 번째의 초점은 이제 사회적 요양보호사를 구하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낮다. 자, 이렇게 한 6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그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다음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인력난은 국가복지 기반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맞아요. 조금 전에 먼저 여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말씀 쭉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일과하고 같이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를 놓고 이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이 없는 열악한 환경은 장기요양 요원의 이직을 높이는 근본 원인일 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나윤철 회장님 인사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최근 독일의 사례는 1, 4분기 요양시설 200개가 지금 이제 직업불능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 못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옛날 얘기는 2023년 1, 4분기 얘기고요. 8월 14일자 KBS 등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저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서 과연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는 그거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도수도엠스인가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걷기를 넘어 뛰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도가 너무 빠르죠?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 인력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주제 발표와 이걸 토대로 하고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더해서 부인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및 지원과 적용 확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고, 제가 서론에도 그거를 이제 뭐 정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인력난 해결의 핵심은 적정한 임금과 처우 개선인데요. 진용산 회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셨고 앞에 뭐 주제 발표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강론적인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는 내용 좀 맞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인력 수급이 어렵고 노동 강도에 비해서 처우의 수준이 낮고 가장 취약한 곳이 장기요양 기관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가장 절실한 곳이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입소 어르신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었으나 후송할 병원이 없어서 요양원이 코호트 격리되었을 때 본인이 감염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진 채로 어르신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도 대책도 없이 요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상황 보고를 요구합니다. 오늘 몇 명 걸렸는지 맞아요. 주사를 맞았는지 사실은 도와주거나 일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바쁘거든 그걸 봐주시고 지금 숨 넘어가 사람이 그느냐 사느냐 하는 숫자를 계속 파악하는 겁니다. 자, 또한 입소시설에서 얼마 전에 그 2.5대1에서 2.3대1로 기존 인력이 변경되면서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요양보호사들 근무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은 이 열악한 현실을 아는 요양보호사들은 취업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 구하느라고 부인난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장기요양 기관은 종사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대상자 어르신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은
이미 비일비재하고요. 예. 기존 인력 부족으로 수가 감산을 피하려면 입소 정원을 줄이거나 급기야 어르신을 강제로 퇴소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 기준 시간, 월 기준 근무 시간 준수, 이 가혹한 감사 제도는 절대로 앞뒤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처우의 환경이 가장 열악한 장기 요양기관의 대체 인력 지원은 매우 절실하며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입니다. 네. 첫째, 업무상 질환 및 사고 예방, 스트레스 관리와 복리후생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진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과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예방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번 이상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요원에 대해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게 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명이 아쉬운 장기요양 현장에서 상처받고 실망하여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및 교육 시간 보장입니다. 교육은 장기요양 요원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북돋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요원의 교육 수강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근무 외 시간에 실시되는 교육에는 적절한 수당이 제공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의 의무화 모니터링 제도 도입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인권은 상대적으로 많이 존중되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들 얘기는 지금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노인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잦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권 또한 지켜질 수 있도록 수급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의무화 및 모니터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종사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길이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며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되돌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속인 우리 모두의 장기 요양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더 확실한 우리의 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시대의 미래이기에 중요하지만 오늘 어르신들의 모습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 토론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규하 토론자님께서는 종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격증만 취득하고 활동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하셨고 또 이를 위해 임금의 근로여건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토론을 제가 기록한 시간에 비해서 4분을 초과하셨는데요. 제가 중간에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이 다음에 사실 우리 김선희의 요양보호사님께서 진단장을 좀 푸시라고 좀 더 이렇게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토론해 주신 우리 김기하 토론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일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원고를 읽고 계시는데 어떻게 긴장 푸시고 천천히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토론해 주실 김선희의 요양보호사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더 떨리더라고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김선희입니다.
나와 있는 거. 저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복지사로 일했었죠. 그때는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요양기관으로 와서도 10년째입니다. 앞의 발표를 들으니 우리 현장의 모습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앞서 토론해 주신 진중상 회장님과 김주환 회장님은 우리 종사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 요양시설에서는 시설장부터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 등 많은 인력들이 어르신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고령사회의 노인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필수 전문 인력을 위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사회복지사를 했었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장애인 시설에서 10년간 사회복지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시설이 어찌 보면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실습 나오신 선생님들도 실습 나와서 하루도 못 채우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또 하루도 못 견디고 며칠 하다가 가시는 분이. 이 요양보호사가 어느 때 생각하면 표모집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깊게 할까요? 그래서 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어르신들은 진짜 남들이 안 하는 요양보호사를 하는 데 참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요. 시설이 코로나 격리가 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나도 코로나 걸릴 걸 알면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현장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양원은 감염 취약시설로 매주 PCR 검사, 방역 지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소독도 철저히 실시했지만 저도 2차례나 확진되어서 가족과 함께 고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경기도는, 또 우리 흥택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연히 요양시설이 놓친 것 마냥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나요? 정작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발벗고 나서야 할 그분들에게 저희는 단련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등골격에 후유증이 나타나고 매일 출근이 두렵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지만 어르신들이 걱정되어 그만둘 수도 없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감염병과 싸워야 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나 보호자들이 언어적, 신체적, 성적 부당행위 및 인권 침해를 해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버겁기만 합니다. 발표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조사를 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조사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자주 합니다. 근무 중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것은 작은 근무 환경이라도 개선되겠지, 사회적인 인식이라도 나아지겠지, 막연히 나아지겠지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단기 요양 현장을 전혀 모르는 청년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에서 일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울 분이 많아요? 어디 말할 것이 없나 봐요? 근데 왜 이런 말들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설문지 결과를 통해서도
장기 요양 현장의 고충들을 훤히 아실 텐데 왜 정부는, 경기도는, 공단은 침묵하고 못 들은 척하는 걸까요? 이 자리를 빌어 저희들이 당당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요양실의 시설의 70% 이상이 치매 어르신입니다. 가족도 감당하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시는 어르신인데 저희는 치매 증상이 이제 마냥 참고 견딜 뿐입니다. 노인학대는 절대 안 되기에 만들어낼 수도 없고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께 맞고 후지피고 멍들면서 때론 욕도 얻어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참아야만 할지 가끔씩 먹먹해집니다. 우리의 일손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우리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아동을 돌보던 지인에게 대상자만 다를 바뀔 뿐이지 돌봄이나 모시는 건 똑같으니까 요양원 입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최저 시급인 급이라서 끝내고 못 오더라고요. 이유인 즉 아동 돌봄은 지원금 60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은 지원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공정과 상식선에서 대우받고 싶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기관과 종사자가 함께 한마음 되어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실 때는 보호자가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슈, 예를 들면 낙상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의 과실로 인해도 모든 책임은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맞습니다. 점점 기능이 저하되는 어르신들을 최전방에서 모시는 저희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불쌍함에 있어서 힘들어도 저희가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의 부당한 발언이나 폭언은 언제까지 우리들만의 몫이 되어야 할까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단순 홍보가 아닌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와 사회적 개선 교육이 대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름 노력은 하지만 힐링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나 또한 프로그램 아니면 상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고민해 주십시오. 돌봄 현장에서 일찍힘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섬기는 저희들의 노고를 이해해 주시고 건강이 유지될 때까지 사회적 편견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옆에서 듣는데 정말 공감이 되고 또 마음에 와닿는 목소리 또 차분하게 발표하시는 모습에 정말 현장이 그려지고 또 이해가 많이 되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많이 됩니다. 김선희의 토론자께서는 경기도와 의회가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소리가 그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더 목소리 듣고 더 이러한 아픔이
또 이러한 또 현장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좀이나 위로받을 수 있고 좀이나마 또 이해가 될 수 있고 좀이나마 작은 짧은 시간이어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곧 그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복지가 대상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더욱더 제가 오늘 장장의 토론회에서 더욱더 깊이 공감하고 더욱더 노력을 좀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김선희 요양보호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희 요양보호사님께 아주 뜨거운 격려 큰 박수로 항상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좀 추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어도 추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두 분 남으셨는데 우리 그 두 분 너무 시간에 대한 그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래도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조주용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저만이 아니고 모두 다 같이 느꼈어야 생각이 들고요. 재작년에 우리 동네에서 요양원에서 같이 요양원 원장님과 식사하러 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입소자 한 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듣자마자 딱 돌려가지고 쫓아왔는데 5분만에 쫓아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저는 뚱뚱해서 못 빠져나갈 한 틈 사이에 사람이 46km인데 빠져나가서 2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오냐면 소방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경찰서가 와요. 그 다음에 CSI, 과학수사대가 옵니다. 근데 과학수사대 오는데 과학수사대하고 이제 다 이 복도에 와서 CCTV를 보고 이제 상황 모든 구조물 다 사진을 찍고 하는데 저보고 누구냐요? 그래서 저는 지인이라고 그랬죠. 지인이 왜 왔냐?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지금 뭐 그 상황에 사람이 죽어서 이제 머리가 계속 터져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 원장이 제대로 수습이 되겠어요? 감정이? 요양보호사는 수습이 되겠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목소리도 덜덜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 다독이면서 저보고 이제 방해 되니까 내려가요. 아니, 방해 되지 않는다고. 내 입회하겠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는데, 이 사람 이제 끝나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딱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왜냐, 무슨 죄냐? 제명이 뭐냐 물으니까 방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밥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밥상을 펴고 있는데 밥상이 열이 있는데 밥상을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 몸이 안 올라가니까 그 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타이밍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왜 누가 방임이냐고. 근데 요양보호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니, 당신 그렇게 못 간다고. 앉으라고 사무실에. 그래서 앉히니까 아니, 나를 보고 업무 방해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업무 방해 내가 처벌 받을게. 그럼 당신 이야기하고 가. 그래서 이제 붙잡아 놔놓고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 동선을 계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창문까지 오는 이 시간들 걸음걸이까지 계산을 다 하고 이렇게 다 본 다음에 CCTV 다 있으니까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진 다 기록을 해놓고 사진 다 찍어놨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방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확답을 얻고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와서 이제 원장이 그 경찰관도 빨리 이야기를 했죠. 제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이게 방임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입소한 지 열흘 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진짜 돈을 물어주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양원의 이미지를 실추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양원이 요양보호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물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불러주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밤을 새야 돼요. 2박 3일을 짜장면 시켜 먹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 결론을 봐야 되거든. 근데 이 결론을 봐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보더니 이 원장님이 1억을 준비를 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1,300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저 같으면 진짜
100만 원 주고 그냥 차 보내버리지만은 그 원장님 착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1,300만 원을 끝냈다고 해서 제가 나머지 돈 가지고 벤츠 사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우리가 범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그 노인 보호 전문기관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 공단하고도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 오늘은 정말 경기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제가 89년도에 유학을 가고 96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일본의 개호보험이 2000년 시작됐는데 2000년 시작되기 전에 제가 다 그 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제가 동경으로 연구년을 갔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개호복지사죠. 5명을 보죠. 개호복지사 자격 없어도 돼요. 다 지식 다 됩니다. 외국인도 됩니다. 말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는 사람 수준이 어떻겠어요? 5명 모집을 하죠. 그럼 3명이 나가버려. 왜냐? 너무 채워가지고 일이 힘들거든. 그러면 다시 또 3명 모집해요. 그럼 3명 모집하면 또 1명 남고 또 2명 나가버려. 그 다음에 또 2명 모집했다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전문성이라 하는 게 있겠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고 그냥 머릿속에 차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근데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아, 이게 우리 미래구나. 우리 미래구나. 제가 오늘 쓰는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우리 선배들이 또는 저도 마찬가지 너무 디디하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종사자라고 해요. 요거에 종사자를 써놔놨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가 뭐냐 하면 요식업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임용 종사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 업종에 있는 사람을 깔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해도 되겠어요? 나는 진짜 엄청 기분 나빠요. 왜 우리가 종사자 용어 그리 좋으면 법무부 가져가라 그랬어요. 법무부 종사자 가져가면 돼. 의사 종사자 가져가면 돼. 국회 종사자 가져가면 돼. 우리는 그런 게 싫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무자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29일날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또 세미나 국회에서 하거든요. 또 제가 말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자장인데 역할이 바뀝니다. 사회복지사업 아니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34조의 2항부터 6항까지는 세부 항목이에요. 4항에 국가는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정부가 해야 될 거 우리가 위탁받은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이야기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기저귀 갈아도 괜찮습니다. 식사 케어해도 괜찮습니다. 모욕식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시면 괜찮습니다. 제가요 요양보호사들에게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왜냐? 저는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출판사가 출판을 안 해줍니다. 왜 그렇겠어요? 출판사가 돈 벌어가는데 왜 싫어했겠어요? 안 팔린다. 그래서 제가 100불을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김선혜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책 안에 책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책 전부 인터뷰 다 한 거 제가요.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의외로요. 되게 요양보호사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가 노인들 수발하고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얼마나 못된 노인들이 있는지 몰라. 진짜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 피곤하다가 차에 맞춰 죽어라.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데 노인들이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노인들 입장에서 또 보자는 거예요. 노인들 입장에는 아무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오고 부족하고 부당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팔을 다 푸는 거예요. 그냥 못됐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측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병적인 증상이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주 악질적이고 우리처럼 아기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자기가 울고는 토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자 먹고 싶은데 내가 평소에 남들 다니면서 과자 먹고 산다서 물도 마셨는데 그 안에 있으면은 물 안 먹어도 달라고 해서 얻은 거예요. 자기가 움직여 가서 얻은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도 함부로 움직였다고 또 요양보호사한테 오식이 혼나죠.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자기가 몸을 어떻게 ቁ뚝대가지고 진짜 물 한 번 먹고 했는데 그것도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제가 아까 첫 번째 토론하신 분이 경기도가 관심을 안 가진다, 행정이 관심을 안 가진다. 예, 제가 탕민영 이 팀장님께 황금알을 지금부터 내일부터 꼭 낳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낸 세금을 대신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또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턱대고 남의 나라, 우리 동네에는 지금 그 궁평 지하 아시죠? 사고 난데 예, 그 옆에 모래를 이렇게 쌓아놨다가 뚝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복청, 신종 행복청 책임지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뚝을 모래로 쌓지 않고 콘크리트를 하면은 그런 사고 안 나요. 맞죠? 그런데 콘크리트를 하면 자연 파괴, 경공사 비용, 시간 비용.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시간이 8분에 했는데 잠시만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그 사람들, 행복청에 있는 사람들 잘못한 거 많아요. 충북도 잘못하고 전주시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래도 또 그 사람들 입장도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제 경기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데 자꾸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했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직무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정말 중요하죠. 제가 어느 의사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에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수교육, 재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돌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양보호사도 끊임없이 직무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직무 시간이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밖에서 다른 시간에 하게 되면은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아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경기도에 지원센터가 있느냐고 여러분 없다고 하셨는데 경기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제 앞으로 다 그렇게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앞으로 저 꿈은 요양보호사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었고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논문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요양보호사 노래와 요양원 노래를 꼭 짓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추영 토론자께서는 장기요양시설 근무자 임금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의 경력에 따른 보범제를 명시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직계선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근무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주셨고 그 밖에 근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좀 위안이 되는 거는 또 국회에서 자장을 하시면서 이러한 또 주장을 하신다고 하길래 우리 경기도가 조금 안심이 됩니다. 국회에서 하면 경기도는 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또 저는 그 국회에 그 토론을 안 가서 그 저장님이 하시는 걸 못 본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그 토론해 주신 우리 조추영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일 겁니다. 오늘부터 을지연료 기간이라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로 있는 와중에도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탕민영 우리 경기도청 노인수설 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인복지과의 노인시설팀장 탕민영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장기 요양요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 요양요원 관련된 지원 사업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월 12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5 비율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분들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 요양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던 장기 요양 시설, 그 중에서도 이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요. 2008년 이후에 장기 요양 제도가 도입됐다 하더라도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특수 근무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입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른 점인데요. 세 번째 지원 사업인 경기도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 5월 달에 개설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에 한 곳 있습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역량 강화 사업들,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근무하시다 보면 노무 관계에 필요한 법률 지원이라던가 상담 지원이,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토론회 내내 제 귀에 계속 꽂혔던 단어인데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알게 된 부분입니다.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원센터에서 이제 심리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실태조사에서도 많이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인데 인식 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늘 토론의 주제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4년도부터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고자 현장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까지 다 들었고, 전문가 의견도 들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11% 정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오늘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이 감정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구나 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민영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계획 잡고 있는 내용 또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갖고 최대한 이해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민영 팀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정 토론자분들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딱 두 분만 꼭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짧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두 분 이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짧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서 질문이라기보다 노인 팀장님께 건의한 건의드립니다. 지금 그 지원금을 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많이 잡으면 지원해주는데 민간 요양원도 저희 같은 경우도 29인 시설이지만 항상 7, 8명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거든요. 그걸 왜 법인 나무만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민간인들은 왜 민간 요양원을 왜 안 지원해주는지 옛날부터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호자가 없어서 손이 더 많이 가요. 병원에 모시고 가고 거기 엄청 많은데 그거를 그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좋지 왜 법인만 그룹만은 법인만 지원해주면 지금 질문 발표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기까지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됐는데 두 번째 질문 먼저 받고요. 받는 기간 동안에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질문에 대한 요약을 좀 해주셔서 이쪽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분, 예, 먼저. 네. 예. 부천에서 공생을 운영하고 있는 박일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보수기라고 해가지고 1월 달에 시에서 경기도에서 요구해서 다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올해 제가 당연히 보수 교육을 받는 대상자인 줄 알고 있다가 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받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 요양기관에만 뺐냐 아니면 타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다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가장 보수교육비 모두 경기도 사회복지사는 다 누리는 보수교육비를 왜 장기 요양 사회복지사들만 그거 많다고 인해서 수요조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빠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탁 팀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 다 우리 특민영 팀장님께 질문 같은데요. 그죠? 맞죠?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 예. 그럼 우리 특민영 팀장님께서 짤막하게 답을 주실 것 같겠습니다. 네, 방금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메모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2008년 이전부터 그 지원하던 법인시설만 지원해주고 있는 법인시설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간시설도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말씀 주셨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는 저희가 장기 요양제도 도입 이전에 저희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 제도가 들어옴에 있어서 이 장기 요양 제도가 들어옴에 있어서 갑자기 지원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원 수준의 유지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장기 요양 제도에 들어오신 기관이나 종사자분들은 변화된 새로 도입된 장기 요양 제도 하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장기 요양 제도 이전에 들어오셨던 법인 시설에 한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그 부천의 공생을 운영하시고 있는 분이시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제 노인 시설 팀이고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저희 경기도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조금 이 토론회 끝나고 연락처와 성함을 알려주시면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김민영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따로 정리가 되면 또 이렇게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그 답변에 대한 이해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그런 도청하고 또 심도 있는 그 답변을 받아서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만 질문 아니고 이게 한 마디만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발제하신 분들에게 따로따로 한 1분씩만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의 이게 원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이 토론자들끼리 상호 또 추가 질의가 있는 상황에서 또 토론을 오가고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그걸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마무리로 발제하신 두 분에게 짧게 한 1분 정도씩만 마무리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5장 중에서 9장을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처우 개선의 실태를 적었어요. 15장 발표 쪽에 4장이면 많은 거죠. 거기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법인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약간 좀 놀랐고 그거 적어놨어요. 제가 그 페이지에 법인만 받고 있다. 나는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게 좀 황당스럽고, 두 번째는 아까 진용삼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그 수가에 대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경기도 뭐 복지과에서 막 이렇게 땜빵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10만 원 지원, 교통비 1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처우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수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서 제가 아까 발표했을 때 그 활동원가 분석으로만 해도 24.8%가 올라가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